지금부터 코로나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 관련 대구시 대책을 발표하시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분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오명돈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방지환 중앙감염병병원 운영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차순도 메디시티 대구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성구 대구시 의사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호영 경북대학교 병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경수 영남대학교 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민복기 의사회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영진 대구시장님이십니다. 이어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시 대책을 발표하시겠습니다. 오늘 중앙재난대책본부가 그동안 환자 관리에 대한 지침을 개정해서 새롭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 대구시의 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 관련 대구시 대책. 금일 중앙재난대책본부는 병상 부족 문제와 환자 관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환자 중증도 분류에 따라 중증도 이상의 환자는 병원에서 치료하고 경증 환자는 의료 지원이 가능한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치료하도록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응 지침을 개정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대구시는 정부와 협의하에 모든 환자들이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진 환자들을 입원시키기 위한 병상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급증하는 환자들에 비해 크게 부족한 병상으로 인해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상이 없어 자가에서 입원 대기를 하는 환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 몇 분의 시민들이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시장으로서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중증 환자들은 지역의 상급병원을 비롯 전국의 병원에서 최상의 치료를 받고, 현재 자가에서 입원 대기 중인 경증 환자들도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내일부터 생활치료센터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단을 구성하고 생활치료센터 확보 및 운영지원, 체계적인 환자 분류, 환자 이송, 입원 대기 환자 관리 등의 전 과정을 빈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앙교육연수원 등 공공기관 시설에 의료인력 장비를 갖춘 생활치료센터를 조기에 확보하여 자가에서 입원 대기 중인 환자들을 하루속히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에서는 환자들의 치료와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의료 지원에서부터 심리 지원, 생활 지원, 방역 등의 밀착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환자들이 안정적인 환경 속에 하루빨리 완치될 수 있도록 의료진과 지원 인력이 24시간 상주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증 환자의 경우 우선 지역 내 병상을 신속히 배정하고 타 지역 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전원지원상황실에서 병상 배정을 총괄하여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자가에서 입원 대기 중인 확진 환자들의 생활치료센터 이송은 국가 전체적으로 병상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시민 여러분들의 가족과 이웃을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결정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확진 환자들의 이송이 조속히 이루어져 환자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지역 내 추가 확산이 차단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 말씀은 마치고 지침 개정과 관련한 세부 사항과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님과 오명도 위원장님, 방지환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지역
우리의 의료계의 대응에 대해서는 우리 메디시티 협의 회장님과 그리고 의사회 회장님께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립중앙의료원장 정경입니다. 시장님의 말씀에 지침 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 배경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오늘 보건복지부 중수본에서 장관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들이 같이 그런 그 지침과 여러 가지 사항들을 논의를 했었던 결과이기 때문에 그걸 자세하게 말씀드린 것은 생략하고,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실 대구 시민 여러분들의 정말 큰 아픔에 위로를 진심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격려의 말씀도 함께 아울러 드리고, 특히 의료진들 현장에서 그 정말 노고가 많은 의료진들께 힘내라고 격려를 표해 드립니다. 특히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는 저도 현장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힘을 냈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발표에 대해서는 다 아시겠지만 그 대구 지역의 어떤 시급한 필요에 대응하는 굉장히 진일보한 조치다라는 것이 저희들 나름대로의 임상을 하고 있는 중앙임상위원회의 판단이고, 지금부터는 중앙과 지방 합심해서 진정한 실력을 보일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시행 방안들이랄까요, 실천 계획들은 우리 지역의 의료진들과 또 행정하시는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지역의 리더십들과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발휘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작동을 하려면 시도의 사정에 맞게 그 여러 가지 맞게 이제 중앙과 협의가 되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법도 있고 규정도 있고 지침도 있습니다만은 기존의 관행에만 얽매이지 않고 신속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의 어떤 전체적인 중앙과 지방, 정부, 민간, 또 부처 간 모든 그 관련 부처들이 관련 그 인력들이나 조직들이 전체적으로 제대로 작동하는 조정 기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는 대구시가 있는 것은 뭐 명확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안들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이 그리고 중앙임상위원회가 시민들의 이 불안감과 공포를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경증 환자가 중증이 되지 않고 중환자가 사망하지 않게 하는 진료 체계의 새로운 어떤 전환점을 이룬 것으로 인식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강력하게 대구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뒷받침 노력들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 지침 개정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 지금 써 있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설명해 드릴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또 주시면 답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근래에 이제 상황과 관련돼서 우리 중앙임상위원회를 특히 진료 부분과 관련돼서 쭉 이끌어 주신 오명단 선생님께서 좀 관련된 지금의 현상과 관련된 얘기를 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네. 브레이크뉴스 이성현 기자인데요. 지금 여기 지금 말씀해주신 그 생활 의료센터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내놓은 이 지금 자료 받은 걸로만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별 내용이 그렇게 뭐 신선해 보이진 않아요.
이 신선해 보이지 않는 이 대책이 나오기까지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빨막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먼저 그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제 저는 국립중앙의료원장으로서 이제 방역 당국이 있고요. 중수본의 전체적인 컨트롤 할 수 있는 중수본이 있고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환자 진료 체계, 확인자를 중심으로 한 환자 진료 체계의 어떤 전체적인 그 일들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그 지금 질문하신 것의 정합성은 딱히 말씀드리기는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이것이 소위 메르스 대응 지침에서 그동안 우리 코로나19에 대해서 그 대응을 했던 그런 것들이 좀 뭐랄까 기준이 굉장히 처음에는 굉장히 강했던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병의 성격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또 다른 하나의 어떤 기준과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소위 다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병상 부족을 초래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중환자라든가 정말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고위험군들이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좀 그 적재적소에 가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앞에의 경증 부분이라든가 우리 환자들의 그 진료의 임상 경과들을 그 성격을 보면서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생활지원센터라는 하나의 그 틀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가격리가 됐던 생활지원센터가 됐던 병의 성격에 대한 그동안의 저희들의 이제 임상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조금 더 이해하시면 이것이 어떻게 왜 이렇게 생활지원센터라는 시설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말씀은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우리 시에서 일어났던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신선한 대책, 기발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 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책, 신속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지금 정부도 그렇고 우리 대구시도 그렇고 코로나19 상황은 저희가 맡아드리는 건 처음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감염병이 있었습니다만은 메르스 때 저희 대구에서 확진 환자가 한 사람이 나왔던 상황에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맡아드리고 보니까 정말 확산의 속도는 무지무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리고 무증상 상태에서도 계속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환자들을 기존의 지침, 그것도 한번 개정되어서 1인 음압병실이 아니라 일반 병실, 다인실까지를 또 허용이 됐습니다만은 지금 대구의 상황은 지금 병상을 확보하는 것보다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이 너무나 급속합니다. 하루에 환자를 최선을 다해서 이송을 해도 한 200여 명 이송하면은 구해놓은 병실은 한개에 차고 또 한편으로는 입원 좋지 못하는 우리 확진 환자들이 집에서 입원 대기자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 통계로 지금 입원 대기하는 환자들이 1600명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입원 대기 상태에서 자가에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중증 환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환자들을 집에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병상이 없다면은 저는 연수원이나 이런 곳에 적절한 의료 지원 시설을 갖추고 그렇게 이 환자들을 돌보는 것이 환자들을 위해서도 좋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병원의 기능을 정상화하면서 중증 환자들을 아까운 목숨들을 지켜나가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대구의 현실을 놓고 보면은 지금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오늘 지침 개정은 저는 불가피하고 그런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치료센터라는 게 연수원 등이 포함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연수원이나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공공이 가지고 있고 또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제대로 된 시설과 편의 시설이 구비된 시설의 의료 시설들이 의료 인력이 포함되는 형태를 생활치료센터라고 정부는 명명한 것 같고요. 우리 이 기자님 여기서는 그냥 논쟁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다른 기자들도 있으니까. 연수원이라는 부분도 코로나19 발생했을 초기에 나왔었지 않습니까? 나왔는데 왜 이제야 이런 게 다시 이제서 채택이 되는지 그걸 여쭤보는데요. 초기에는 지금 요 형태의 이 얘기는 그거 나온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무한교민이 오셨을 때 이제 일정 기간 동안 14일이라는 기간을 정해서 거기에서 이제 거주하시면서 그 기간을 정했고 거기서 검사 소견을 해서 이제 괜찮다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여기에서의 연수원 이렇게 생활지원센터 개념은 기본적으로 지금 필요한 그 의료 자원이 음압병실이 됐던 뭐가 됐던 무궁무진하고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이것이 이제 이 병의 그 진행 과정과 대구같이 특수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이번 방침 변경은 환자 위험도 수준에 맞춘 방역 체계의 큰 전환이라고 봅니다. 현장 상황을 좀 잘 반영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제 이걸 앞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협조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의료 인력 충원하고 병원 협조는 어떻게 좀 이끌어내실지 하고 그다음에 지금 병원의 일상 의료 체계는 좀 안 흔들면서 일상 의료 체계는 좀 강화하면서 격리 시설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혹시 병원장님께서 특히 지금 대구 경우는 경북대가 한다고 아까 저기 방송에서 본 것 같은데 경대병원에서 혹시 필요하신 그런 상황은 없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경대병원장님이 답변을 해주십니다. 예, 경북대 병원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존에 지금 우리가 치료하고 있는 정말 중증 환자들, 예를 들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말기 신부전 또는 말기 암 환자분들 이런 분들을 소홀함이 없도록 치료하며 소홀함이 없도록 지금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오늘 이 생활치료센터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경증 환자분들을 호흡기 경증 환자분들 특히 이번엔 코로나19죠. 이 경증 환자분들을 좀 저희들이 우리 병원에서 의료기관에서 분리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러한 기존의 다른 환자분들을 보다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치료하게 할 수 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시작한 것도 있고 또 아시다시피 지금 이 질병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숫자로 확산되는 때는 이 개념 자체를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시점이 지금 왔고 그래서 저희들은 좀 이 대량의 환자들을 특히 이 경증 환자분들은 따로 병원 외 치료 시설에서 따로 치료를 함으로써 사실 이분들이 지금 병상이 부족해서 많이 생기다 보니까 자가 격리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자가 격리가 되어 있으면 또 가족 간의 감염이라든지 또 동네 주민들이 또
또 불안해하실 수도 있고 또 이분들이 또 수칙을 안 지키고 또 밖에 다니시면 어떡하나 이런 어떤 우려 때문에 이 생활치료 시설에서 안전하게 저희들이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경북대병원에서 일단은 중앙교육연수원 치료를 지금 저희들이 전담하기로 했고 여기에는 행정안전부가 전적으로 또 지원을 합니다. 오늘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오늘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고 지금 현재도 거기에서 복지부 인원들이 와서 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저희 병원의 의사들과 저희 병원의 간호사 뿐만 아니라 또 공중보건의들을 또 파견해 주셨고요. 또 다른 지역에서 간호사분들, 간호조무사분들이 또 많이 오실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YTN의 이윤재 기자입니다. 정부에서 조금 전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준비가 됐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오늘 오후 기준으로 그 대구의 환자가 2,705명이고 80%를 따진다면 2,100명 정도 되는데 시설을 얼마나 몇 개 건물에 얼마나 만들 계획이신지 목표로 잡고 있는 수치가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언제부터 가능하면 운영할 수 있는지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그 국립중앙의료원의 전원 지원 상황실에서 병상 배정을 총괄한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증 환자들 전원 지원 상황실 운영과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고 난 뒤에 정재원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우선 이 운영 체계는 운영 주체는 지금 범부처 운영단을 생활치료센터 운영단을 구성해서 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총괄 단장을 맡고 그리고 각 부처와 그리고 우리 지자체인 대구시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이미 그 논의는 마쳤습니다. 마쳐서 오늘 이 세 개 시설을 대상으로 이미 현장 답사까지 갔다 온 상황인데요. 우선 내일부터 운영되는 데는 중앙교육연수원입니다. 이 교육연수원은 대구에 있기 때문에 경북대병원이 의료와 관련해서는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센터 부분들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책임 병원들이 지정이 될 겁니다. 아마 지역별로 거점 병원들 형태로 지정이 되고 또 지금 지역에 있는 거점 병원들이 모든 역량을 여기에 쏟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 의료인이나 아니면은 군 의무 인력들이 여기에 투입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체제로 갈 것이고요. 몇 개 병상까지 몇 개까지 확보할 것이냐는 문제는 앞으로 확진자의 발생을 보면서 지금 병원으로 그렇다고 해서 병원으로 환자들을 모시지 않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국군 대구병원 같은 경우도 300병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 오늘 광주에서도 광주에 있는 병상들을 내주셨고 이렇기 때문에 환자들의 정도에 따라서 병원으로 일반 병으로 모시는 분들 일반 병원으로 병상이 되는 대로 모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무증상자거나 아주 경증 환자들은 지금 대구 의료원이나 대구 동산병원에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정말 육안으로 봐서는 환자라고 볼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활동적이십니다. 그리고 이미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이 퇴원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무증상이거나 아니면은 경증인 아주 경증인 환자들을 중심으로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와 관리를 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대구에서는 지금 자가에서 입원 대기 중인 환자들이 없어질 것이고 대기 시간도 최소화될 것이고 또 중증이나 이런 환자들은 적절한 상급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생활치료센터가 갖는 의미를 우리의 절박했던 상황 속에서 의미를 한번 다시 긍정적으로 돌아봐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기현 원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가 됐는데 이 부분은 이제 기존에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있었습니다. 거기 재난응급 상황실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재난응급 상황실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단순히 응급의료 기관들을 조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전체적인 코로나19와 관련된 전체적인 전원을 지원하는 상황실로 이렇게 조금 더 내용을 더 풍부하게 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중증 환자 내지는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빠르고 적절하게 이송을 결정하는 시스템, 거기에 플랫폼 이렇게 아마 간단하게 정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시도에 전염병 예방 전염병 감염병에 관련된 법률에 시도에서 병상을 배치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의무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를 들어 대구시다 그러면 대구시 내에서 서로 이제 환자를 전원하고 하는 노력을 기본적으로 하되 거기에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중증이나 중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시도를 넘는 일들이 생겼을 때 시도 내에서 노력이 선행되고 거기에서 이제 전원 요청이 필요한 의료기관이나 환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옛날에 시도를 거쳐서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에 오다가 오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그거를 이제 다른 의료기관을 알아봐서 거기 그 갈 수 있는 곳에 의료기관이 있는 곳에 시도에다 또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시도 간에 하고 이렇게 약간 이제 중증적이고 이중적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은 전원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이 직접 국립중앙의료원에 있는 지금 전원 지원 상황실에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전원 지원 상황실에서 전원 의뢰를 이제 그 저희들이 플랫폼에서 전체적인 병상 상황을 알고 소통하면서 의료기관을 설정하고 그럼 의료기관에서 수용을 한다 했을 때 바로 이제 그 전원을 요청한 기관에 하는 바로 시도 단위로 거치지 않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신속하고 빠른 대응들을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변했다. 큰 변화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그 민간병원까지 그리고 국가치료 병상 그다음에 민간병원 같이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그 뭐랄까요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저희들도 알고 있어야 그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전체적으로 저희가 모든 지금 그 양성 판정을 받은 분들을 저희들이 다 관리할 수는 현실적으로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또 기저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우선순위를 중앙임상위원회에서 다 전체를 다 할 수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들이랑 그 협조 체계가 또 다른 지역의 임상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같이 중앙과 결합이 돼서 좀 할 수 있다면 이런 상황실을 통해서 그런 그 중증 환자들 놓치지 않고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가로 조금만 더 하나만 더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존에 뭐 광역단체장의 의사는 묻지 않고 뭐 받지 않겠다는 것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광역단체장의 의사는 묻지 않고 묻지 않는다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행정 절차가 오늘 광역단체장님들께서 지금 여기에서 중증도가 높아서 전원 조치가 필요한 대구 내에서 중증 환자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전원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모두 받기로 하셨습니다. 광주시장님도 그러셨고 이미 서울이나 경기도는 이미 말씀을 하셨고 대신 이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 상황 급박하는데 또 시도를 통해서 협의하고 결국은 또 병원 간에 또 협의를 하게 되고 이런 복잡한 절차에서 시도는 전체적으로 병원 간의 네트워크에 위임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립의료원에서 전체적으로 병원을 배정하면 그냥 따르는 체제로 간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박철희 기자님. 저기 질문도 하시지만 저기
과연 이게 이제 국민들께서 또 우리 대구 특히 대구 시민들께서 이런 조치에서 이제 불안감이나 약간 이런 것들이 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으시고 한데 그 임상적인 측면에서 궁금하시거나 특히나 시민 입장에서 하신 부분들을 조금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여쭤봐 주시면 저희들이 적정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TBC의 박철희 기자입니다. 아까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면 그 세 곳 답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세 곳이 어디신지 좀 밝혀주실 수 있는지 하고 거기 추가로 센터를 운영하게 된다면 인력 그 수급 문제를 의료 인력 수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부분들 대책이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정견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태가 앞으로 며칠 고비가 될 거다 이렇게 내다보고 계시는데 중앙임상위원회 쪽에 어떤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시민들은 이제 한편으로는 80% 정도가 경증이다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매일매일 사망자가 속출을 하고 있으니까 좀 많이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어디까지가 안전하고 어디까지가 위험한지 이런 부분들도 중앙임상위원회가 여태까지 임상 결과를 지켜본 그런 상황들을 시민들한테 특히 이제 사망자들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사망을 하시는지 하고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명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먼저 갑자기 들이닥친 감염병 재난으로 커다란 고충을 받고 계신 대구 시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또 진료 현장에서 매일매일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그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적은 바이러스라는 적과 또 다른 공포심, 불안감이라는 두 가지 전쟁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이 불안감, 공포심과의 싸움이 더 이기기 어려운 그런 싸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학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전염병이 유행하면 인구의 40% 정도가 감염이 됩니다. 이번 코로나19가 전 인구의 몇 %까지 올지는 아직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보통 20%에서 40% 정도가 감염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최대 우리가 40%라고 했을 때 뒤집어서 생각하면 60%의 시민은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또 40% 감염된 사람들 가운데 80%는 감기나 독감 정도의 수준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면 40% 곱하기 80%면 32%가 되는데 60% 플러스 32% 하면 92%는 앓지 않거나 가볍게 지나간다는 사실을 먼저 시민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불안감, 공포감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조금만 열이 나고 몸이 이상해도 다 검사를 받고 다 입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정말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중환자 치료가 필요한 8%의 환자들이 입원 못하고 대기하다가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물론 의료계도 의료 전달 시스템 잘 짜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성숙한 시민의식이 정말로 절실한 그런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감염이 되더라도 젊으신 분들, 젊다는 것은 되게 40대, 50대까지도 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저질환이 없는 분들은 별 문제 없이 지나가기 때문에 원래 미국이나 다른 데서 지침은 이런 분들은 몇 가지 조건이 맞으면 시설로 가지 않고 집에서 지내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국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바이러스 자체가 우리 육체에게 주는 육체적인 질병보다도 이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주는 공포에 휘말려 가지고 합리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고, 이게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술적으로는 이미 중국에서 수만 명의 데이터의 경험이 2개월간 축적된 것이 있고, 그 경험을 최근에 WHO와 중국 합동조사반이 학술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나와 있는 좋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바로 80%의 감염된 사람들은 별 문제 없이 지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자원을 8% 감염돼서 폐렴이 생기고 폐렴이 진행할 소위 위험 집단에 대해서 집중하라. 이것이 학술적인 WHO의 권고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너무 이 병에 공포심, 불안감에 휘말려서 너도 나도 의료기관으로 찾아와서 너도 나도 입원을 시켜달라고 하는 이런 공포에 휩쓸린 이런 행동을 다시 한번 숙고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며칠쯤이면 이게 뭐 사태가 더 아니면 악화되거나 뭐 아니면 가라앉겠냐 하는 부분은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누가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떤 시기에 개입이 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이번 검사도 하고 뭐 이렇게 뭐랄까요? 이제 예를 들자면 지금 생활지원센터 해서 하기도 하고 병원에도 입원시키고 하는데 이런 개입의 그 방식과 그 또 방역은 방역대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진료는 진료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꼬이지 않고 서로 역할 분담을 잘 하면서 어떤 개입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굉장히 좀 땡겨지기도 하고 늦춰지기도 한다. 그런 생각이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딱 잘라서 저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다만 좀 오래 갈 것 같다. 얼마나 오래 갈 거냐에 대한 예측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은 그 근저에는 저는 진료 측면과 바이러스 전파를 막는 방역 측면이 이게 서로 얽히설키 엉겨가지고 진료가 몹시 어렵게 된 형국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환자가 검사를 해서 진단이 되면 그분은 방역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진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입니다. 여기 진료 의사가 환자를 보고 판단했을 때 젊고 기저질환이 없고 상황이 안정이 돼 있다면 진료 측면에서는 그 환자는 외래 진료 대상 환자입니다. 그런데 방역 목적으로 이 환자를 시설이 됐건 병원이 됐건 음압병상이 됐건 거기에 들어가도록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병상이 부족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입원해 있는 많은 환자들 가운데도 우리가 일주일 또는 뭐 그 이상 환자를 입원시켜서 관찰했는데 진료 측면에서는 충분히 환자가 안정돼 있으니까 이제는 퇴원해서 외래 진료가 가능하다. 또는 3차 의료기관에서 2차, 1차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있으면 그냥 그렇게 집으로 가거나 소위 스텝 다운, 2차나 1차로 내려가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아직 격리 해제 기준이 안 맞았다고 그래서 그 귀중한 중환자실, 음압 격리 병상에 누워있게 됩니다. 이거를 제가 표현하기로는 투트랙 어프로치인데 방역은 방역 당국에 진료는 진료 의사, 의료기관에게 맡겨서 이 양자를 분리해야만 지금과 같은 혼란이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사실 병상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만약에
둘로 엄격하게 나눠서 진료 평가만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다 이 병원의 병상에 누워 있어야 되는가를 따져보자면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정말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병원에 있고, 그렇지 않은 격리가 필요한 방역 목적으로 따로 관리해야 될 그런 환자들은 방역 당국에서 다른 방법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대구 지역처럼 지역 사회에 어느 정도 이 감염이 확산된 이런 지역에서 가령 우리가 오늘 50명 퇴원할 수 있는데 우리 지역에 우리도 모르는 환자들이 500명이 있다. 또는 그보다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50명을 지역사회로 내보내는 게 우리 지역사회 확산에 얼마나 추가적으로 부담을 줄 것인가와 50명을 퇴원시킴으로써 지금 집중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입원시켜가지고 진료를 함으로써 우리가 얻어내는 사망자, 희생의 감소, 이 두 개의 저울질인데 지금 이 둘이 얽히설키 엉겨가지고 분리가 안 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방역 당국만도 되는 게 아니고 정부 부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의료만 되는 것도 아니고 시민과 의료계와 정부와 방역 당국이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만 풀리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입니다. 아까 지금 중앙임상위원회의 판단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오영돈 위원장님의 발언 중에 좀 포함이 일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중국의 사례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서 결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케이스가, 그러니까 좀 사례가 지금 사망하는 케이스가 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연구하신 임상위의 어떤 케이스가 좀 충분했던지, 좀 해외에 좀 전례 없던 이게 조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판단을 케이스가 있었고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요. 경증 환자를 일단 이송을 하는데 반대로 그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 중앙의료원에서 배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반대로 그런 구분짓는 핵심적인 기준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세 단계로 좀 분류가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떤 부분은 경증 환자로 확실히 가고, 그러니까 점수로 낸다고는 했지만 어떤 부분은 예를 들면 어떤 기존의 기저질환이 어떤 부분이 있으면 확실히 중증자로 분류가 된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짧게 하시죠.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정도. 네, 경증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생활지원센터에 있다가 퇴원을 하게 될 것 같은데 퇴원 지침이 좀 변경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중국의 자료를 일단 얘기를 하면 중국에서 이제 확진자 44,600여 명인가 확진자를 분석을 해봤더니 80%는 경증이었고 15%는 중증, 그다음 5% 심각, 5% 심각한 분들 중에 반 가까이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경증이나 중증에서는 돌아가신 분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아마 이제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이제 특정 그 정신병원에 그 장기간 계셨던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는데 정신병원에 장기간 이렇게 이제 폐쇄병 등에 계신 분들은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면역기는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분들 위주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대개는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라든가 노인분들, 그리고 또 대구에서도 일어난 일인데 그 질병이 너무 진행할 때까지 이제 치료를 못 받고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증도 분류를 어떻게 할 거냐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 폐렴이 좀 특이한 폐렴이라서 지금까지 있던 폐렴의 중증도 분류랑 어떤 중증도 분류하고도 잘 맞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병을 분석을 해봤더니 처음 2일에서 10일 정도는 거의 대부분 경증입니다. 2일에서 10일 정도는 경증이다가 그러다가 쭉 경증으로 그냥 끝나는 분도 있고 2일에서 10일 경증이다가 갑자기 하루 이틀 만에 나빠서 중증으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초기 경증 기간 동안에는 사실 병원에 와도 사실 별로 해드릴 건 없습니다.
뭐 필요하면 항바이러스를 드리고 그 정도인데 문제는 초기 경증 기간 동안은 해줄 게 없는데 갑자기 중증으로 가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생활치료센터 같은 데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또 필요한 이런 걸 운영을 해서 필요한 병상을 충분히 마련을 해서 중증으로 가는 분들이 빨리 입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희생자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KBS 이한희 기자입니다. 지금 1급 전염병이니 코로나19의 확진자를 병원 아닌 다른 시설에서 입원시켜서 치료하는 것, 이것은 기존의 어떤 법령이나 지침을 어떻게 변경하는 것인지 그 사항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법령이나 지침이 어떤 거라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어떤 신종 이 전염병 코로나19라는 게 이제 아시다시피 신종이라는 게 다 모르는 처음 나타난 이제 질병이고 그래서 이 처음에 저희가 그 방역 차원에서 그랬고 메르스 때 있었던 메르스를 겪으면서 그 메르스 그 이후에도 그런 것들이 메르스 대응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메르스 대응 지침은 사실 어떻게 보면 똑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강하게 에볼라 대응 수준으로의 굉장히 강한 대응 수준으로 메르스 대응 지침을 만들었었고 그 메르스 대응 지침으로 이 코로나를 맞이했을 때 그대로 그 지침을 적용을 퇴원 기준 같은 거라든가 이걸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병의 성격을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에서는 그 지침을 변경을 하면서 그 뭐랄까요 이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법이나 뭐 어떤 큰 저기가 저는 바뀌었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그런 대응 지침이나 이제 이런 큰 틀에서의 그 이제 적절한 융통성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다만 아까 여러 질문이 나오지만 그러면 시설을 들어가든 자가격리를 하든 뭐 소위 재택 치료를 하든 여러 가지 용어로 쓸 수 있는데 환자가 특히 일반에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선별진료소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우리 대구 지역 같이 이렇게 특수한 위험 요인이 있는 집단이라든가 이제 이를 대상으로 스크리닝을 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그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두 가지가 합쳐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 분류라는 게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 그때의 기준이나 뭐 체크리스트 같은 게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서 이렇게 좀 지금같이 양성이나 경증으로서 무증상으로서 그 이렇게 시설 격리라고 봐줄지 이렇게 생활 이런 센터에서 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들에 대한 좀 기준을 지침을 만들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의료진이나 이렇게 들어가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이제 치료 발생 시점 같은 것들을 명확히 지금은 다 모든 분들을 알 수 없는 또 이런 난감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중증도 해서 중증으로 가셨다고 판단이 될 때는 분명하게 이제 병상 배정을 해서 그 병상 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것들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치료 프로세스로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이제 간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점에서 필요한 지침과 뭐 체크리스트라고 할까요? 그래서 퇴원 기준까지 이런 것들이 점점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이지 무슨 지침이나 법이 전체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환자를 본 임상 의사라서 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근데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는 정확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시의적절한 적확한 때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침이나 법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그 상황에 맞게 수시로 협의를 해서 대응을 해나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생활치료센터로 이 경증 환자들을 지금 병원이 아닌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게 큰 전환인데요. 아마 그동안 우리 이 나라에서는 감염병 대응과 관련돼서 새로운 지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과연 생활치료센터가 적절한 것이냐라는 문제는 아마 우리 이성구 의사회 회장님께서 지난 일주일 동안 대구 동산병원에서 직접 환자들을 계속 돌보오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생활치료센터로 갔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경험을 바탕으로 잠깐 말씀을 들어보는 게 조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성구 회장님. 예, 기자님들 밤늦게 수고 많습니다. 대구시 여사회장입니다. 저는 지난 25일부터 오늘까지 거점 격리병원인 대구 동산병원에서 일주일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은 레벨 4 방호복을 입고 환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직접 이제 검사도 채취하고 회진도 돌아보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정기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80% 정도는 너무 멀쩡합니다. 그래서 어디 편찮으신 데 없다 하면 편찮으신 데 없다 하고 열도 안 나고 이제 제가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매일 아침에 의사들이 그 컨트롤 센터에서 환자들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를 다 합니다. 한 사람한테 한 20명씩 간밤에 어디 열은 안 났습니까? 목은 안 아팠습니까? 머리는 안 아픕니까? 설사는 다 한 8개 정도 문진 항목이 있는데 그래서 체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다 들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면 정말로 멀쩡한 분이 너무 많아요. 밥도 잘 드시고 뭐 대소변도 잘 보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제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무증상이나 가벼운 증상들이 이 자리를 찾아 앉아가지고 집에 계시는 분들이 중요한 분들이 많은데 이거 정말 좀 개선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강렬하게 들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국제뉴스 통신사 백운영 기자인데요. 어차피 이제 이런 그 바이러스 병이 이렇게 유행을 하면은 막 격리고 모든 입원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고생하면서 치료도 하고 이런데 결국에는 저는 백신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의료 관계자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거 백신은 언제 나오나 자꾸 물어보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니까 아시는 대로 솔직하게 백신은 지금 개발하고 있는지 또 언제 또 이렇게 주사를 맞아가지고 막 싹 시원하게 이 바이러스를 좀 퇴치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여기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치료제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바이러스와 전쟁에서 창과 방패가 치료제와 백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항바이러스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갑자기 나온 그 새로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바이러스 약을 만드는 것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약 중에서 이 바이러스에 듣는 그런 치료제를 찾아서 쓰고 있는데 지금 이 바이러스 경우에도 우리가 일부 바이러스 약이 듣는 걸로 알려져 있고 지금 현재도 우리 환자들한테 그런 바이러스제를 쓰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에이즈 약 중에 칼레트라라는 항바이러스제가 있는데 이 약은 과거에 사스, 메르스 이런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감염병에서 써본 경험도 있고 또 시험관, 동물 시험에서 효과가 있다는 게 확인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 약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환자한테는 약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경증 환자들은 꼭 이런 걸 쓰지 않더라도 잘 낫기 때문에 경증 환자한테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특별히 더 잘 듣는 약, 그것이 소위 렘데스비어라는 새로운 신약인데 이것의 효과 평가를 위해서 지금 몇몇 임상 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고 중국에서 2월 초순에 임상 시험 시작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4월 말 정도면 나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저희도 이 임상 시험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신은
치료제보다는 시간이 더 걸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NIH가 2월 초순부터 백신 후보 물질을 동물 마우스 실험을 시작했고 거기서 나오는 성적이 괜찮으면 5월에 제1상 임상 시험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순조롭게 진행하면 아마 이번 겨울 빠르면 늦으면 뭐 1년 정도 후에는 백신을 가질 수 있을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한 가지 뭐 조금 치료하고 관련된 거를 추가하자면 항바이러스제와 백신 말고 소위 중화 항체 치료제라는 게 있습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감염병을 앓고 나면 면역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다시 안 걸리게 되는 거죠. 그 면역 성분이 우리 혈액의 혈청 안에 있는 항체가 있습니다. 요새는 유전공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치료해서 회복된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서 그 혈액 속에 있는 면역 세포 안에 있는 항체 만드는 유전자를 특별한 유전자 조작 기법을 이용해서 항체를 다량 생산해내는 그런 치료제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 매우 앞서가는 나라고 이런 거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굴지의 바이오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도 지금 이미 이게 그 제약, 항체 생산 이런 회사들이 이미 나름 치료제 또 백신 개발을 위해서 이미 뛰어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채널A 배유미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준비하는 생활치료시설 교육연수원에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거기에 들어가는 순서가 병원에 있는 분들을 먼저 보내고 가는 건지 아니면 집에서 입원 대기하시는 분들이 먼저 가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아까 나왔던 질문인데 퇴원 수칙이 정확히 변경이 됐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몇 인 1인실에 한 실에 몇 명을 넣을 건가 이 기준 부분들을 정해야 들어가는 수 있는 전체 인원이 나오는데요. 지금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운영과 관련해서 다시 협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협의가 끝나봐야 지금 이 센터마다 다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센터에 몇 명 정도 들어갈지가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 것 같고 아까 지금 박철희 기자님께서 세 군데 어디냐라고 얘기했는데요. 한 군데는 이제 정해졌습니다. 정해졌고 두 번째 협의가 마무리된 곳은 영덕에 있는 삼성 연수원입니다. 연수원이고 다른 한 곳은 아직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혹시 또 말씀드렸다가 나중에 안 되면은 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몰라서 우선 그 두 곳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또 여러 곳을 다른 데도 계속 지금 현재도 답사팀도 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결정이 오늘 오후에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신속하게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퇴원 기준과 관련해서는 우리 방재환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저희 그 퇴원 기준하고 관련해서는 신종감염 중앙임상위원회가 질병관리본부랑 계속 서로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의견이 많이 저희 의견이 약간 변형될 수도 있지만 저희 의견의 취지가 되게 받아들이는 쪽인데 그 최종적인 퇴원 기준이나 지침 같은 건 질병관리본부 만드니까 그런데 저희가 제안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질병관리본부 기준은 임상 증상이 좋아지고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유전자 검사를 2번 해서 2번 연속 음성일 경우에 퇴원한다. 이게 기준인데 사실 이제 대개 환자들은 임상 증상이 좋아지고 나서 한참 뒤에야 유전자 검사가 음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상 증상이 다 좋아졌는데도 이분들이 병실을 차지하고 있어서 중증 환자들이 입원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에 다시 제안을 하기는 발열이나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좋아지면은 퇴원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퇴원시키고 나서 최초 증상이 나타났을 때 21일이 되는 날까지는 자가격리를 하든 시설격리를 하든 하는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21일이라는 거의 그 근거는 뭐냐면 저희가 봤던 환자들 자료도 그렇고 외국의 자료도 그렇고 임상적으로 좋아지는 분들은 대개 21일 정도면 바이러스 유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21일 동안 이제 일단 자가격리를 하든 시설격리를 하든 하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격리를 풀지 말지는 그건 또 방역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질병관리본부에 그 건의를 드렸고 질병관리본부도 취지에 공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질문들이 많으시겠지만은 꼭 해야 될 질문 두 분만 그럼 더 받겠습니다. 지금 다른 데도 지금 현장도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손 드셨던 분 두 분만 하고 우리 박철희 기자님 여러 번 질문을 하셨으니까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질문하십시오. 자, 물으십시오. 네, JTBC 조보경입니다. 몇 인이 몇 시를 사용할지 정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지금 얘기를 해주신 중앙연수원이랑 영덕연수원은 몇 실 규모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중증 환자 이송이 먼저겠지만 혹시 센터 이송 계획도 나온 게 있다면 며칠쯤 가능할 건지 이런 거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거기는 중증 환자는 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증 환자의 병원 이송이 먼저겠지만서도 경증 환자, 중증 환자는 이미 우리 대구시 의사회에서 어제 협의를 통해서 자치의 분류 기준을 가지고 자가에 있는 환자들 19분에 대해서 병원으로 먼저 이송 조치를 했고 그리고 지금 자가에 있는 분들부터 자가에 있는 경증 환자들부터 가족들로부터 좀 격리가 필요하고 또 시민사회로부터 좀 격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그분들부터 생활치료센터로 가서 치료도 하면서 그렇게 하고요. 앞으로 생활치료센터가 더 확충이 되어서 자가에서 입원 대기하는 분들이 안 계실 경우에는 지금 병원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경증 환자들은 이렇게 생활치료센터로 그렇게 옮길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은 퇴원 조치가 이루어지면은 전체 시설들이 턴오버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 보면서 어느 정도의 생활치료 센터 시설들을 확충해야 될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전체적으로는 아마 전망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네. 예, 제가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한국경제원영목 기자고요. 지금 중증도 우선순위 판단하는 주체가 지금까지는 대구시 의사회에서 한라인 70개를 만들어서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자기 개인 병원 운영하면서 틈틈이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 자가격리자나 이런 분들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 한라인 체계를 상시적으로 누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판단 주체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이 있으시면 하고 없으면 지금 현재 상황 지금 그럼 제가 먼저 지금 코로나 대책본부장 맡고 있는 민복기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오늘까지는 54명의 의사 의료진이 투입돼서 지금 750분 정도를 전부 통화하면서 분류를 했습니다. 분류 체계는 자세히는 설명을 다 못 드리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 고민을 해서 질환의 중증도와 나이와 기저질환과 사회정도소, 장애인 시설 및 장기요양 시설 등 이런 분류를 세부적으로 해서 거기에 점수를 기록하고 자가격리나 시설격리나 그다음에 이제 각 상급 병원까지 중환자실 입원을 하는 점수까지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빨리 대처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환자가 늘어날 경우에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하고 좀 더 세밀하게 모니터링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후에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 방안을 어떻게 통합을 할지에 대한 것들은 지금 논의 중이고 내일도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서 결정을 할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혹시 시장님 그 치료센터 예, 연합뉴스 김선영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을 하려고 여쭤보는데요. 그러니까 타 지역으로 중증 환자를 전원시킬 때 그 동의를 구하지 않고 행정적으로 생략을 하고 다 이렇게 보내신다고 하신 말씀이 맞는지, 그리고 이게 전체 지자체장이 다 동의를 하신 게 맞는지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장님들은 동의를 하셨고요. 지금 아마 이제 앞으로 전원 조치할 분들은 정말 중증도가 굉장히 높은 환자들입니다. 그런 환자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각 의료기관 간에 전원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뭐 지자체의 반대나 이 경증 환자들이 대규모 환자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동안 경기도지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난색을 표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중증 환자들이 전원 조치에 대해서는 이 지역 단위에서 동의 체계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돼 있다. 그래서 그 절차 부분들을 생략하고 병원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앞으로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다르고 어다라서 조금 오해하실까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시도 내부에서의 그 조정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절차상의 그 조금 뭐랄까 좀 신속하게 하기 위한 절차상의 문제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시도와 전혀 무관하고 정부와 전혀 무관하게 그냥 돌아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고요. 이제 지금 우리 대구시 저기 지금 대책본부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님께서도 중증 환자가 아마 전원을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도 그러기 때문에 그 전국적으로 중환자가 치료를 받아야 될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그 환자가 몇 명이 되는지, 또 그런 가용한 병상은 어떻게 이제 되고 있는지, 또 환자의 이송 자체도 굉장히 안전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이송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준비들을 해야 되고, 만약에 뭐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면 체크리스트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병원들을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치료가 가능한 병실을 확보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저희들이 그런 역할을 국립중앙의료원의 전원 지원 상황실이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지역과 긴밀하게, 그리고 저희들이 특히 대구 지역의 이런 정말 힘든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철희 기자님 질문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도록. 지금 왜냐하면 오신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현장을 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예. 박 기자님 질문하시죠. 아까 오명돈 위원장님 그 답변 중에 더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지금 서울 올라가시기 전에 질문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그 전체 시민의 한 20에서 40% 정도가 이제 감염될 수 있다. 그리고 전체 시민의 한 8% 정도는 중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뉘앙스하고 별도로 계산을 해보면 엄청난 숫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50만 대구 시민 중에 8%가 중증으로 이렇게 나중에 어느 순간에 이제 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사실 뭐 한 20만 명까지 잘못 들었는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어떤 유행될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하시는지, 이게 언제 정도까지를 보시는 건지, 또 그렇다면 이게 뭐 유행성 독감이나 이런 상황하고 비슷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마 그게 제가 지난주 금요일 때 했던 그런 말씀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여러 언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게 중국에만 있고 우리나라는 이런 일이 안 닥칠 것처럼 다들 생각하고 계셔서, 제가 이게 그렇지가 않고 우리도 오면은 심각하고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19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과거에 그동안 인류가 겪었던 여러 신종 전염병의 데이터에 근거해서 제가 추정으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20만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해마다 겨울철에 오는 독감, 인플루엔자에 비해서 한 뭐 4배 정도 피해를 줄 것 같다. 그리고 우리나라 해마다 오는 겨울철 독감이 대개 연구에 따르면 한 해에 5,000명이 이 목숨을 잃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뭐 그런 그 이유로 해서 곱하기 4를 했을 때 2만 명이 희생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이 병의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지는 않았다는 걸 여기서 해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듣는 것하고 이 박철희 기자가 듣은 것하고 다른 것 같아서 아까 오명돈 위원장이 말씀하셨던 거는 대체로 인구의 20에서 40% 정도가 걸릴 가능성이 있고 최맥시멈 하더라도 60%는 안전하고 그 걸린 20에서 40% 내에서 80%는 그냥 아주 무증상이거나 경증으로 끝나고 어느 정도 이 중증이 한 15% 되고 나머지 한 8% 정도가 이제 중증화할 수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전체 인구의 8%가 중증이 된다는 건 아닌 얘기죠. 맞죠? 제 얘기가 그죠? 그 얘기고 그리고 이제 자칫 이제 그렇게 제가 들었고 그러니까 인구의 8%가 중증이 된다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아니니까 괜히 그렇게 나가면은 이게 심각해지는 것이고 조금 전에 오명돈 맞죠? 제가 얘기한 게 맞죠? 아니 그럼 잘못 들은 거예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40만 명, 40% 정도가 이제 감염될 수 있고 그 중에 이제 40% 중에서 80%는 경증이지만 20%가 중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퍼센트로 아까 말씀드린 거 시장님이 들으신 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레벨에서 우리가 인플루엔자가 해마다 0.1% 정도 희생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0.1%.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그 몇 명이냐 이 부분들은 전부 추론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명수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언급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추론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만 이제 오명돈 위원장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해서 굉장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동안의 사례들을 연구해 보면은 걸려도 80%는 그냥 걸렸는지 모르고 낫거나 조금 앓다가 낫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공포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역량을 낭비할 정도로 투입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중증으로 가서 기자질환이 있거나 해서 정말 이 집중 치료가 필요한데 의료 서비스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셨고 그런 맥락에서 오늘 생활치료 센터라는 정책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특히 이제 생활 정책센터 부분들은 그동안 이제 자가에서 있어도 괜찮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들은 아직도 행정 당국에서도 저도 못 받아들이겠고 시민사회에서도 우리가 감염도가 굉장히 높은 코로나19라는 신종 바이러스를 확진자를 어떻게 집에 두느냐, 그럼 가족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시민사회의 불안은 어떻게 잠재우냐. 그렇기 때문에 중간 단계로서 생활치료센터로 가족들로부터 시민사회로부터 좀 안전하게 격리해서 불안도 해소하고 시민사회 전파가 되는 것도 막고 그러면서 이분들은 이분들대로 치료 관찰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중에서 중증화할 수 있는 조짐이 보이면 신속하게 지금 병원으로 이송해서 치료하는 집중 치료하는 이런 틀에서 생활치료센터가 나왔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정도에서 아니 계속 제가 한마디만. 자, 우리 병원장님. 예, 제가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중환자 이송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보태자면은 중환자가 일단 이송이 된다고 하면은 왜 이송이 되겠습니까? 병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구가 메디시티 대구인데 여기서 못 보는 중환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환자가 이송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들어갈 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중환자가 발생하면은
병실 없는 데 이송돼야 되죠. 자, 이제 우리 지역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 질환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게 채 2주가 안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초기에 음압 1인 격리 병실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지금 병실을 가득 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사실은 경증입니다. 이 경증 환자분들이 그 귀중한 음압 격리 1인실을 가득 메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말 중환이 발생해도 할 수 없이 헬리콥터를 타고 경기도로 서울로 가야 될지도 모른다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일을 방지하고자 지금 이 생활치료센터를 만들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치료센터에 경증 환자분들을 원외 분리 치료를 하고 우리가 정말 음압 1인 격리병실을 비워서 정말 필요한 분들을 받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모자라면은 헬기를 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지자체장님들께서 시장님들, 도지사님들 어떻게 또 해결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전국의 42개 상급 종합병원장들끼리는 지금도 서로 온라인을 유지하고 있는데 언제라도 우리끼리 연락하면은 헬기를 띄워서 간다 이렇게 되는데 가끔씩 그 부분에서 지자체장님들께서 조금 조금 주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지자체장이 들으면 섭섭해할 텐데 아니 중환자를 전원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단체장님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만 이제 경증 환자들까지 대량으로 확진 환자가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부 지자체장님들이 조금 거부감을 보낸 것 있지만은 어떤 시도지사님 단 한 분도 중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전원하는 게 반대하시는 분 없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다 됐죠? 이 치료센터 그러면 이제 경증 환자들 병원에 계신 경증 환자들이 그쪽으로 가시는데 그럼 병실 이제 확보를 지금 계속 해왔잖아요. 이 병실 확보의 정책이 좀 전환된 건 아니죠? 이거를 낮춘다든가 하는 전환되는 건 아니죠? 예. 병실은 계속 확보할 겁니다. 확보할 거고 그리고 지금 병원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음압병동이나 중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실이고요. 지금 현재 대구 동산병원이나 대구의료원 같은 경우는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거기서 대부분 치료해서 나오실 것 같습니다. 다만 중증 환자를 위한 음압병동은 빨리 비워줘야 됩니다. 대구의료원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이야기를 보태겠습니다. 바로 그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현재 음압격리병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음압격리병실에 계시는 지금 경증 환자분들도 이제 조금 치료시설로 옮길 것이고 생활치료시설 그러면은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아까 병상을 더 만들지 않는가 현재도 지금 저희들이 음압격리병실을 더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저희들이 이동형 음압기를 벽을 뚫어 가지고 이제 만드는 이동형 음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압격리병상을 어제만 해도 저희 경북대학병원은 9개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음압격리가 필요한 중환자분들을 받기 위한 병실은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충분한 그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 관련 대구시 대책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